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단 2번 만에 절반의 성공을 거쳐서 완벽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에 진입한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쏠 수 있게 된 가슴 벅찬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잠시 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오늘의 정치권에서 관심 많았던 뉴스들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21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단 2번의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능력을 입증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다 함께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소가리 속에 준비 작업을 이어왔던 연구원들도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행정안부 안에 갇힌 경찰국을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지휘부는 물론이고 일선 경찰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 경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획기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 파티는 이제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고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합니다.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례 시도 끝에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우주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 과정에 긴박했던 순간들 나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져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4시 정각이 되자 1단에서 거센 화염이 분출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를 뚫고 300톤에 달하는 힘을 얻은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발사체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은 지상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이어 목표로 했던 지구 저궤도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2번의 연기 끝에 완벽한 임무 성공을 거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8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1월로 잡힌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우주 강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현장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치 월드컵 승리를 보는 듯 기뻐했습니다. 네, 누리호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던 연구진들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사 현장의 모습을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실이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보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조승열입니다. 네, 이번 발사가 성공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누리호 개발진만 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에 실린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은 가장 늦게 웃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검증 위성에는 큐브 위성이 탑재되어 있죠. 이 큐브 위성을 제작한 대학생들이 웃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오후 4시.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환호도 잠시, 다시 긴장에 휩싸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보며 표정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발사 13분 뒤 성공적으로 위성이 분리되자 그제야 다시 환호가 이어집니다. 이어 발사 42분 뒤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소신되기 시작합니다. 남극 세종기지에 설치된 교신장치와 누리호가 신호를 주고받은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까지 제대로 작동하면서 누리호는 발사에 이어 임무까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세종과학 상태에서는 일단 그 인공위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인공위성의 자세의 몇 가지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전력량이라든지 인공위성의 지금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 내부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기를 만든 대학생들입니다. 검증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큐브 위성은 앞으로 일주일 뒤부터 궤도 진입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큐브에서 사출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사출이 된 이후에 저희 지상국이랑도 이제 교신하고 데이터 받는 부분이 이제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소노글라이트 팀에서는 이제 3도 이제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들은 다음 달 초부터 이틀에 하나씩 우주 궤도에 사출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1년 동안 지구 궤도에서 대기를 관측하거나 미세먼지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이 사출되는 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사출되는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발사체와 위성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둘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무게 1톤급 이상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발사가 계획된 위성들을 쏘아 올릴 때 고가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이 밖에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를 이성규 기자가 짚었습니다. 두 번째 발사에서 위성을 목표 궤도인 700km에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시도한 첫 번째 도전에서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주 선진국도 첫 발사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고 일본은 무려 6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미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해 발사까지 성공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게 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대륙간 탄도탄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 기술과 동일한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에 관한 기술은 국가 간에 그 이전을 못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자국 땅에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미국의 스페이스X나 유럽연합의 아리안5 등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남의 위성을 고가의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했는데 비로소 우주 독립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독자적인 그런 운송수단, 이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성을 넘어 달과 화성을 탐사할 우주 이동 수단의 바탕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는 2028년까지의 위성 발사는 과거 10년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국 발사체 보유는 앞으로 다가올 우주 산업의 초석을 닦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1차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재도전, 그리고 2번의 연기 끝에 누리호는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체 기술력으로 지난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송태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단 분리와 700km 목표 고도에 도달함에 따라 핵심 기술은 입증됐지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구성된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원격 전송 데이터 분석 결과 3단부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해 산화제 탱크에 손상이 생기고 3단 엔진이 일찍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원인 분석을 한 2달 정도 해봤더니 탱크에 손상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제 산화제가 새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엔진이 정지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2차 발사 때는 헬륨 탱크의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고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를 강화했습니다. 신속히 원인을 진단하고 5개월여 만에 문제를 해결했지만 2차 발사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발사가 하루 연기된 데 이어 산화제 측정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 16일 또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연구진은 즉각 진단을 내리고 1단과 2단 분리 없이 바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그 1기단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며칠의 시간 낭비를 막으면서 예비 발사일인 23일을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전과 2번 연기 끝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자체 보유한 기술력 덕분에 신속한 진단과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오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우주개발 30년사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해 솟아오릅니다. 영국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우리별 1호가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어 우리의 기술력을 모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이 이어집니다. 다목적 위성 아리랑 시리즈는 실용위성 시대를 열어가며 해상도를 높여나갑니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는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에 3호는 0.7m급 고해상도 영상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10일간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 발전 속도는 다소 느렸습니다. 우리 위성은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야 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발사체 개발은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한국이 맡아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09년부터 2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쳐 나로호는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합니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리호는 나로호가 탑재한 위성의 15배인 1.5톤의 위성을 실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이후 8개월 만에 재도전에 성공하며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9년여 만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30년 도전의 산물이라고 축하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 신설을 명확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이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일제히 축하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작은 누리호 모형이 올려진 영상회의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과정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서 누리호 성공은 지난 30년 동안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데 이어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 재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발사 목표를 언급하며 이제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뜨거운 축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사 순간부터 성공까지 1분 1초가 감동의 순간이었다면서 오로지 우리 기술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우주시대의 꿈과 우주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국민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현안마다 충돌하던 여야는 오랫동안 헌신해온 연구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누리호 발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후 3시 50분에 발사 자동 운영이 시작됐고 그렇죠. 5시 10분에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공식 그 성공 발표가 있을 때까지 많은 분들이 참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김진두 기자, 이 나로호 때부터 대한민국 우주기술 이 현장 계속 취재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그때는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으면 현장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소리가 너무 크고요. 예. 또 올라갈 때 뭔가 그 나로호 뒤쪽에 불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좀 뿌듯해지고 감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리호 때는 제가 이제 내려가지는 못하고 서울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현장의 감동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약간 가슴이 조리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성공할까? 성공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약간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4시에 발사가 됐고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일찍 모든 단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가슴 졸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성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들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성공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저절로 그냥 박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면서 발사 성공한 듯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마음을 좀 네. 졸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순간의 모습은 생생하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볼 그렇죠. 수 있었는데 이게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단분리 같은 광경은 못 봤잖아요. 근데 이 맞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불꽃이 나오고 그다음 발사되는 모습, 발사된 이후에는 약 1분 정도 아마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에는 각 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영상을 전송받아서 조금 있다가 그 오픈이 되는데 예. 그 영상들이 생생하게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하나하나 단 분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다 보는- 1단이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2단이 점화가 됐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1단의 모습입니다. 네. 아래쪽 두 칸을 보시면 됩니다. 1단이 분리가 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거는 페어링이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페어링이 분리되는 모습은 제 왼쪽 위쪽을 보시면 되는데 예. 위쪽에 약간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거는 페어링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왼쪽 편 위쪽을 보시면 누리호의 그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예. 저게 성능 검증 위성이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예. 성능 검증 위성이고요. 저 왼쪽에 아래쪽 화면을 보세요. 페어링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모습. 예. 그래서 페어링 분리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2단이 이제 2단이 분리가 되고 3단이 점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까요? 예. 자, 오른쪽에 위쪽 화면을 보십시오. 2단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단이. 3단의 불꽃이 보이죠? 3단이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쪽 화면, 지금은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보시죠? 2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꽃이 나오죠. 예. 이게 3단이 점화되는 광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 위성이 이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왼쪽 보시죠? 성능 검증 위성이 먼저 나갑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다시 왼쪽에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1.3톤 무게의 위성 모사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실까요? 그 발사체 아래쪽으로 보면 파란 지구 모습 보이고요. 예. 흰색의 구름까지 같이 보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런 영상을 지금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죠.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 전파를 받아서 예. 나중에 가공한 뒤에 지금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궤도에 안착한 성능 검증 위성은 지금 궤도를 돌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겁니까? 700km 고도를 초속 7.5km의 속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 저는 근데 그 발사 직후에 네.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직접 보셨나요? 아니 뭐 저도 뭐 생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 한 2분 정도 지났나요? 그때 뭔가 이 화염을 내뿜고 있는 와중에서 하얀 이렇게 기체가 뭔가 보이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저도 그거를 화면에서 봤는데 굉장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로호 때 한번 그 나로호가 폭발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흰 연기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게 어떤 게 된 일이냐, 정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저 광경입니다. 지금은 1단이 거의 연소를 종료하는 순간이고 흰 연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꽃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흰 연기가 좀 줄어들면서 불꽃도 점차 약해집니다. 그런데 약해지면서 불꽃이 안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흰 연기가 크게 나오면서 굉장히 화면을 가득 메우는 순간이 그리고 나옵니다. 뭔가 불이 꺼지는 듯한 그렇죠. 모습도 연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는 네네.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네. 누리호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그 모습을 볼 텐데요. 그게 1단이 가장 강한 추력을 가진 엔진입니다. 근데 1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순간에는 그게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2단이 점화가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될 때 추월하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단이 꺼지는 순간에 역추진을 1초 동안 합니다. 아, 역추진을. 그렇죠. 그래서 빨리 2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현상을 그런 과정을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예.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별 문제 없이 1단과 2단이 완벽하게 분리됐습니다. 네, 아마 두 분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긴장했던 저도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네. 싶은데 자, 이 누리호가 지난번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요. 네. 두 번째 발사만에 성공을 한 건데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우리 자력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주 기술은 전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위성 기술도 그렇지만 특히 발사체 기술은 전략 무기, 즉 ICBM 무기로 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사체 기술은 순수 기술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 처음에 우주 개발 양대국이 붙었을 때도 처음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올라가다 폭발하는 순간도 많았고요. 발사돼서 폭발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된 뒤에야 발사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였고요. 이웃나라 일본을 볼까요? 우리보다는 우주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년 전에 실제로 자체 우주 발사체인 H2 로켓을 개발할 때 무려 6차례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력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일본은 미국의 일부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자력으로 쐈습니다. 1차 때는 모의 발사체를 해서 실패를 했고요. 2차 때는 실제 위성을 실었습니다.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사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기적.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했다라면은 네. 외국 발사체를 이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용료를 냈어야 했을 텐데. 굉장히 많은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력 발사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 이게 추산된 게 있습니까? 혹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실용급 위성, 그러니까 아리랑 정도의 수준의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억, 400억 정도가 한 번에. 네. 우리 천리안 위성이나 통신 위성 같은 걸 쏘려면 1000억 정도가 듭니다. 아. 그런데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조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리안 같은 위성을 쏘는 건 한 20번을 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리랑 같은 위성은 한 70번 정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쏠 수 있다면 이렇게 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2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완성시키는 끝에까지 또 여러 번 발사를 해야 되며 발사할 때마다 또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쏘군다고 했을 때 항상 다른 나라에 쏴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정말 수도 필요한데 급박하게 쏴야 할 때 그 외국 발사체가 우리 사적을 들어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발사체, 우리 위성을 잘 쏴줬던 나라가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 때 우리 위성을 쏴줄까요? 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켓도 로켓 안보가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예. 우리 자력으로 발사체를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쏴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또 반대로 다른 나라의 위성을 대신 쏴주면서 그렇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득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나 이런 쪽 그 미국에 있는 우주 기업도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확보를 한 뒤에 지금 우주 정거장까지의 나사 일을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이득은 다른 나라 발사체로 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빌려줄 수도 중장기적으로.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이 경제적 이득 생각해 보면 뭐 앞으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날씨도 많이 좋았습니다. 이게 장마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좀 긴장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네. 근데 장마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날씨 때문에 상당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날씨가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처음 나로 발사는 14일에서 14일 이송 15일 뭐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14일 이송 15일 발사였어요. 근데 그렇죠. 예. 강풍으로 인해서 하루씩 연기가 됐습니다. 15일 이송, 16일 발사가 됐던 거죠. 근데 15일에 이송을 했는데 레벨 센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조립동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하루 만에 고쳤습니다. 고쳐지면서 다시 날짜를 잡았는데 20일 이송 21일 발사가 됐죠. 그런데 기상청이 20일부터 여름 장마 시작이라는 예보를 낸 겁니다. 이 때문에 항우연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예. 왜 장마 때 굳이 발사를 하려고 하느냐. 날씨 좋은 가을철에 발사하면 훨씬 좋지 않느냐. 근데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문제였는데 어쨌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여름 장마 시작되지만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쏘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15일, 16일 발사, 15일 발사나 16일 발사 예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날씨가 좋았다는 거죠.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머물면서 공쪽으로 올라오질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뤄진 것이 훨씬 좋은 날씨 조건에서 발사가 이루어진 우리 누리호를 위해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또 기술적으로 의미가 큰 부분 중에 뭐 콜라캔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우주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누리호에도 2조 넘는 돈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굉장히 잘 쓰이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 기술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콜라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 발사체를 보시면 가운데가 둥그렇고 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료나 아니면 산화제 같은 게 들어가는 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는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 굉장한 강철 기둥을 안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벽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강철 기둥을 안에서 또 깎아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게 기술이 바뀌었냐면 강철판을 둥글게 말아서 용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굉장히 얇은 강철판을 용접만 잘하면 발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철판이나 알루미늄판을 둥글게 말아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콜라캔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루미늄으로 둥글게 말아서 용접만 하면 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캔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게 우주 기술 개발 중에서 전자 레인지가 우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골프채에 많이 쓰이는 텅스텐이나 그런 소재들이 대부분 우주 기술 개발 과정 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기술들이 여기서 나온 상당히 것들이 많은 예. 기술들이 그렇게 우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온 거고 예. 그런 기술들을 스핀오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체 말고도 그렇게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상업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우주 기술 개발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속썩였던 것도 산화제 탱크의 균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캔도 나왔고 그렇죠.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 발사에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큐브 위성도 지금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큐브 위성도 위성 돌고 있는 거죠? 큐브 위성이 따로 나와서 도는 건 아니고요. 네.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캥거루라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 검증 위성 안에 4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고 그 큐브 위성은 같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 뒤에 그 큐브 위성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왜냐하면 한 번씩. 큐브 위성이 튀어나갈 때는 성능 검증 위성도 작용 방작용 원리 때문에 튀어나가는 힘 때문에 비틀을 거립니다. 근데 다시 자세를 잡아야 그렇죠. 되는 겁니까? 자세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 예. 거고 그걸로 하나를 쏠 때마다 이틀 정도 자세를 제대로 잡고 다시 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 정도 돼야지 큐브 위성이 모두 우주국에 들어서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뭐 위성 성공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큐브 위성이 잘 안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모든 연구진들 그다음에 위성 수신하는 위성 기지국에 있는 연구원들 모두 오늘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늘 웃었고요. 대부분의 국민들도 오늘 웃었는데 아직 웃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주일, 최대 보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고 하지만 대학생들답게 도전의식이 있고 또 직접 제작을 한 큐브 위성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다리면서 큐브 위성이 기능을 작동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남극 세종기지하고 첫 교신을 했잖아요. 네. 내일 새벽에도 어떤 교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교신이 성공을 했고 그 이후 1시간 정도 좀 지나서 대전 기지국가도 지상국가도 교신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오늘 이루어진 교신 같은 경우는 나 여기에 있고 너 나 잡았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위성 제대로 잡았지? 너 나 알 수 있지? 이걸 지금 둘이 체크를 한 거고요. 내일 새벽이 되거나 내일 오전이 되면 너 확실히 잡았어. 그런데 너 자세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라는 신호를 내리면 이 위성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이 그렇죠. 되는군요. 자세 제어를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이 위성을 확실히 우리가 장악을 했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보가 되면 확신하게 되면 그때 성능 검증 위성은 완벽하게 제 임무를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과정을 지금 우리 기술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성공인데 오늘 그 뒷이야기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에 갇힌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확보 등을 담은 경찰통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 건데 적잖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행안부 안에 청장 지휘와 인사제청 등의 역할을 할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부처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하라는 겁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 책임 있는 간부들부터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청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행안위 자문위의 권고안은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란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독립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91년 경찰청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망엔 권고안을 비판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의 경무관 이상 간부부터 직을 던지라는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치안정감은 평생을 두고 선후배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고, 행안부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장관도 경찰의 지휘관이 아니라며 경찰청장은 왜 직을 걸지도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문위 발표가 이뤄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서울 3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병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일선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이런 지휘부 방침이 맹탕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3년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범죄자란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기록물 공개를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고 진실을 담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SI를 특수정보를 지금 공개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은 그걸 포함한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당시 사건이 월북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공개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정쟁을 일삼은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지금 여당 모습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민감한 안보 정보는 물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까지 모두 담고 있는 만큼 그 공개 여부를 놓고 적잖은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갈림길에 선 가운데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거센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일 저녁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측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논의됩니다. 회유를 시도했는지 혹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쟁점인데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윤리위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대표직 수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건 물론이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리위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판단을 미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권고도 가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신 거예요? 예.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건 역시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최 의원이 속했던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해체론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징계를 놓고는 당 안팎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민주당 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입니다.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데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만큼 비대위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으로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들은 게 없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민주당 위기를 불러온 고질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성비위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읽힙니다. 파장은 최 의원이 주도하는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로도 번졌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기대 여론을 잘못 읽고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제공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최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 촉구하면서 팬덤에 취해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끈 철험회가 해체해야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 메시지를 정치적 행보로 보고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냐 수박당이냐 박지원을 징계하라며 잇따라 반발했는데 윤리위원이 아닌 엉뚱한 관계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최전방 공격수를 스스로 제거했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 최강욱 의원 중징계 결정은 선거 패배 수습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쇄신론에 힘이 실리려면 당내 일부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권 견제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고 경찰 조직의 반발은 거셉니다. 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오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을 지휘하는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경찰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인사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을 하고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후보를 추천해서 고위직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 경찰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사권, 징계권을 함께 갖게 되고 지휘 조직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 내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도 역시 행안부 안에 설치하는 것, 이게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예.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이게 정부 조직 내 경찰국이 한 3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네, 91년 이후에 이제 31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함으로 해서 이게 유발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수완박 입법 예. 강행 이후에 결국은 이제 경찰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향후에 이제 결국은 경찰 쪽에서 중대 범죄까지도 다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예.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그 새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검찰 쪽보다는, 또는 법무부 장관 휘하보다는 이쪽으로 좀 경찰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다는 말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것에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봐요. 예. 그런데 방향성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왜 이런 이 조치를 좀 취하는 거냐 하면, 경찰청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 시절에 대체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분간 이 사람들의 교체가 좀 쉽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행안부 안에 이런 경찰국이라도 만들어서 인사권이라도 좀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의도로 좀 읽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그 어떤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에 과연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뭐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 개혁을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도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이 돼서 이 가동이 되려면, 뭐 다른 그 여타의 시민단체들 쪽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예 미국식으로 지방경찰청장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그 자치경찰들도 국민 통제하에 놓이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때 사실은 좀 불안전하게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에 오히려 좀 과도하게 의존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경찰국을 또 만들게 되면 그 전철을 다시 되밟겠다라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는 이런 조치를 뭐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 긴 관점에서 보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에 의해서 지금 경찰 개혁이 시작된 모습인데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자, 이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일각에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 자, 오늘 브리핑에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경찰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 작업, 국정원, 검찰, 경찰을 다두고 개혁 작업이 있었고요. 검경이 수사권 조정도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지금 비대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런 만큼 지금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반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제 물론 검찰에서 하던 수사를 많은 부분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달라진 부분이지만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아직 검찰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송치하고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게 되면 직접 보완 수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성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경찰 수사에서 넘어온 것을. 그럼 또 불송치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불송치하더라도 100% 검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전부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재수사를. 그런 통제 장치가 일단 남아 있고, 자, 이런 통제 장치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네. 뭐 다른 방식의 통제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위원회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예.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행안부는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장관이 지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통제를 받는다. 이건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럼 정부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은 어쨌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고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런 행안부처럼 정부가 통제 가능한 기관 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된 뭐 시민사회 단체들 아니면 전문가들의 모임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정부 기관 안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의 개혁 작업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남아 있고 예. 그리고 통제를 한다 해도 정부기관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정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특히 검수완박 입법 막 강행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 내놓은 안대로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전제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경찰공화국이 실현이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검수완박 입법했으니 뭐 대통령으로서 나는 행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오히려 경찰을 내가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한번 만들면 이것도 다시 또 원위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당장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욕구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좀 경찰이라든가 검찰과의 관계라든가 또 대통령과 이런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썩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찰 통제 권고안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직접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자민의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은 과거로의 핵이나 다름이 없다. 행안부 장관에게 시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시도라면서 사실상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주장 지금 듣고 오셨는데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 곧바로 최고위급 화상회의 소집을 했고요.
그리고 총경급도 일제히 반발하는 움직임인데 지금 경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 대응 입장에서는 조직의 어떤 운명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처럼 만약에 경찰의 행안부 장관의 어떤 인사권이나 아니면 징계권 또는 이런 부분에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비판과 오명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30년 전에 경찰청이 독립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독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부에 치안본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치안본부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어떤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조작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켜놓은 건데 이걸 다시 예전에 내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밑으로 다시 들어버린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충분히 저는 이유 있는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의 경찰의 어떤 그 권한이랄까요,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면 그걸 통제하는 범위는 민간이나 아니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경찰은 그 정도는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확대시켜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긴다면 가능하지만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이 다시 예전에 내무부 밑에 있던 치안본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인사, 감찰, 징계 다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근데 행안부 내 경찰국이 생기면 안 되는 이렇게 보면 비슷해도 보이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렇게 달리 가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논리로 보자면 사실은 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으니 이쪽도 똑같이 경찰 쪽도 똑같이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설명 좀 하셨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경찰의 또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좀 다른 트랙으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계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서로 약간 바뀌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저쪽 직장협의회에서 반발도 하고 하지만 경찰청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경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직할 체제 비슷하게 대통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다만 지금 왜 그럼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당장 경찰청장을 이제 교체를 못 한다는 거죠. 임기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좀 이제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그 참모진들 입장에서 지금 빨리 검수완박 입법으로 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 비롯해서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경찰청 내부는 지금 진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직무를 장악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뭐 해야 될 수사 이런 것들 특히 국민적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난 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 이런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인사권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읽히는데요. 그 급한 마음은 좀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 생깁니다. 정권 바뀌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걸 조금 더 제가 보건대는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좀 밀어붙일 사안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미 경찰은 비대해졌고 뭔가 통제는 좀 필요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빠르게 다른 부분으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하는 정책, 예산, 인사 업무를 보고도 받고 권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하고 뭐 여야 관계없이 중립적 성향의 사람들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검찰에 대한 예를 들면 정책, 예산, 인사 업무 관련해서 권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찰의 비대화된 수사 권력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경찰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기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는 검찰보다 훨씬 더 정권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성향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면 더 그게 심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적 총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든 전문가 그룹이든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반응인데 다만 국민의힘이지만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요즘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해서 그런데 뭐 이게 탄핵 사안이라고 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방향이라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지적을 지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공을 한 상태예요. 검수완박 입법 강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검수완박 입법에서 경찰 권한을 갑자기 비대화를 시켜놓으니 이게 어떻게든 좀 통제해야 되겠고 자칫 이건 뭐 대통령의 명령도 잘 안 먹혀드는 그런 조직이 될 우려가 없잖아 있으니 지금 정권을 진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뭐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안이 지금 나온 상태고 하니까 이거를 여야가 빨리 원구성해서 이거 좀 논의를 국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다시 좀 잡아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권고안이니까 국회 논의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자, 여야 각 당 내부 사정을 지금부터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은 비대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근데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보고를 못 받게 돼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자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3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오셨는데 개인 의견 전제로 좀 세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이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세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그냥 최강욱 의원 물론 이 사안 하나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안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지금 연속되고 있는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성 관련된 비위 문제 이런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좀 더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끊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고 생각해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건에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좀 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또 이렇게 경징계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감안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그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요 비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뒤집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려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에서 결정된 내용을 비대위에서 그걸 뭐 좀 징계를 낮춘다.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저는 낮다고 그러면 보고요.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내일 최종 의결돼서 확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 재심을 신청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의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징계 수위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좀 네.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내 구성원들 의견도 쫙 갈렸더라고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처럼 2차 가해를 보면은 지금 6개월 정지도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안민석 의원처럼 현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이번 결정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결정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 생각 이상으로 조금 그 센 결정이 나왔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정무적 왜 판단이라고 그랬을까? 하면 네, 왜 그랬을까 이제 하는 그 대목인데 뭐 지금 설명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계속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뭔가 혁신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그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을 통해서 혁신 의지를 지금 이제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철험에 대한 경고성 그 징계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혁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 철험에도 지금 철험에도 일종의 개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산하라는 요구가 요즘에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런 판단들도 상당히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도 이렇게 중징계 내리고도 중간에 또 이렇게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6개월 이랬다가 또 그다음에 좀 지나선 3개월로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일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자, 6개월 중징계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철험회를 해체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철험회를 해체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험회가 개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뭐 필요하다면 해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해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모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한 모임의 이름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어떤 한 조직에 대한 해체 또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대한 해체까지도 연계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이 사안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사안이 뭐 다른 문제까지 연계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또 문제가 이렇게 파생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논란과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징계하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또 다른 문제를 확산시키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뭐 최강욱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그 갈등 요소를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활용되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강성 지지층 반발도 적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윤리심판원 명단이 돌고 문자 폭탄 피해도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게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자 이런 갈등이 또 한 번 민주당에서 불거질까요? 네, 뭐 갈등은 또 한 번 불거진다기보다는 갈등은 당분간 쭉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갈등은 이제 불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전당대회 직전까지는 상당히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철험에도 한편에선 해체 그 요구를 받지만 또 강성 지지층들 일부에서는 또 적극 지지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징계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 일단 내일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먼저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리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업인을 만나서
왜 그런 제안을 했고 합의서를 써주고 예컨대 계약서인가요? 그걸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 연관돼 있느냐 안 돼 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성상납 의혹보다는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증거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수위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철근 실장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물론 지금 김 실장은 본인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본인이 가서 그분을 만났으며 그런 투자 관련된 약속을 왜 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김철근 실장 같은 이준석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분과 그런 어떤 그 계약이랄까요? 아니면 합의서 이런 부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일 일단 소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 단계 이준석 대표까지 윤리위 어떤 판단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이준석 대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윤리위 차원에서는 또 청취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정무적 판단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오늘 정무적 판단을 윤리위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언제나 사실은 했습니다. 언제나 수위에 좀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지 언제나 정무적 판단은 이제 작동하기 마련인 거고 이게 무슨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치 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정무적 판단이 어느 쪽으로 이제 향하느냐가 이제 그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편, 또 친윤계의 편의 관점에서 이제 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거에 이제 아마 내일 이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퇴를 시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일로 해서 사퇴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된 이후에 또 신규 입당한 신규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또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주로 뭐 이대남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당의 그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안착에도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자꾸 이러면 흑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나가서 신당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까지 나왔는데 네. 근데 너무 나간 해석인가요? 이준석 대표는 뭐 최근에 자기 정치 뭐 더 세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좀 자중하고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나서서 자기 방어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지금 반발을 좀 불러오른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세현이 내일 당사 앞에서 CCTV 공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다 공개해라. 자 이렇게 당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 또 당내 당권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내일 그 윤리위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자신이 주도하는 포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쪽 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필요할 때 모셔다가 역할을 하시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시고 이런 역할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그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장제원이 주도한 모임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그 정치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세력을 좀 확대하려는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도적 성향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싫어하는 분은 많으시지만 좋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윤핵관 하나만 가지고는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어떤 역할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큰 그림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내 주류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게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대위 시절도 그렇고 대선 기간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에 충돌도 많아서 이게 삼고초려해서 강사를 모신다 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건 뭐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하락세로 지금 이제 돌아선 그런 그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 지금 갈등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위원회를 사실상 뭐 제가 보건된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개파 정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쓴소리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뭐 황홀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식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모셔서 얘기 듣는 형식을 통해서 네.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약간의 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요 조언들을 좀 그래픽으로 묶어봤는데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이제 정무장관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 혼자 좀 힘들어 보인다. YS가 그 YS 키즈를 키웠듯이 30대 장관도 키우고 젊은 정치인들을 좀 키워야 된다. 이건 아마 황우여 전 부총리가 그 조언을 한 것 같고요. 영부인 전담팀 두고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조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두 번째와 번째는 세 번째. 뭐 별로 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 장관을 부활해야 한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만 하시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에서도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정무적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장관을 만들으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부분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에 영부인 전담팀. 저는 두 가지가 사실은 현재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났거든요. 취임하신 지.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지났는데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이나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무적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좀 요약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30대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장관 예. 인선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 좀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그 지금 여사 관리 문제도 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좀 가미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데 정무적 판단이 배제된 뭐 과거에 사적으로 인연 맺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이 대통령실로 불러들어서 함께 지금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전상의 실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꾸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무적 판단의 부족. 그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연계되어 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로들의 조언 내용까지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누리호 발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 자체가 성공한 것은 물론 1차 발사 때와 달리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발사는 모두 4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차례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성능 검증 위성과 달리 실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위성이 실리는데 2023년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024년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초소형 위성 5기씩 총 2개의 위성과 11기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고도화 사업 범위 내에서는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겠고, 발사는 물론 임무까지 완벽히 성공한 누리호. 정부는 4번의 누리호 추가 발사와 성능 개선을 통해 발사체 전주기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 배경에는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해냈던 300여 국내 기업들의 숨은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누리호를 700km 상공에 발사하기 위해 사용된 추진제는 무려 180톤입니다. 이를 담는 탱크는 부피가 크고 높은 압력을 잘 견디면서도 가볍고 얇아야 합니다. 가장 얇은 곳의 두께는 1.5mm에 불과한데 이를 매끈하고 깔끔하게 용접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취급 부직을 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단 한 단 깎고 성형해서 깔끔하게 용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누리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건 위성 항법 수신기입니다. 누리호 가장 윗단에 탑재되기 때문에 1, 2단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한 기업에 7.8기 시도 끝에 개발됐습니다.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개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지상 연소 시험을 수행한 연구진도 누리호 발사 성공의 숨은 공신입니다. 발사 과정을 지상에서 재현하는 건데 발사체를 단단히 고정하는 기술과 엔진의 화염을 냉각하는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설비를 개발한 덕분입니다. 지상에서 종합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몇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요. 이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력 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누리호 발사 사업에는 국내 기업 300여 곳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발사체는 아니지만 이번 발사에 처음으로 실린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름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완벽히 이뤄낸 민간 기업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과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켜봤는데요.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최종 성공했다는 이 소식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에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은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앞으로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 후 트위터를 통해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을 더욱더 고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속보로 지난해 10월 첫 번째 발사 실패 이후부터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망은 한국은 12년가량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한 차례 발사 실패를 이겨내고 세계 7번째 자체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는 누리호는 지상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1.5톤 중량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발됐다면서 이는 1970년대 중국에서 개발한 창정 2호 2단 로켓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는 북한과의 적대감 속에서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과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면서 특히 6G 통신망 구축 계획에서 핵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주 발사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비상인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환수하고 이렇게 절약된 돈이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코레일과 LH 등이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먼저 경제 비상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 등으로 돈을 절약해 소외된 이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인력과 규모, 부채가 급증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방만 운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이 커진 점이 이 같은 당부의 배경이 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마디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처는 재취업 이해관계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과 긴장감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는데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주도 성장을 기조로 세운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강조한 방안은 기업 규제 철폐인데 그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카드를 꺼낸 겁니다. 출근길 고금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적 문제라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계적 상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라며 통화정책과 민간시장 체질 개선 등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여러 해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 먼저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 여기에 가을철 수요까지 겹쳐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은 실거주 인정 요건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도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1세대 1주택이 되면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정상화됩니다.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퇴거 시까지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전부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 여부는 이달 말에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7월에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건설 자재비 인상과 이주비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00여 가구를 지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5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임기 내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최대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필수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비용과 또 최근에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 인사 참여 등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비교단지의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해 좀 더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는 1.5%에서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답부 상태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가 오를 텐데요. 청약 시장에서 입지나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옥석 가리기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수요자가 우려할 정도로 분양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작고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합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괴한이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가 최루액을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괴한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달라고 하다가 직원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직원 3명의 눈에 최루액을 뿌린 후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도망친 괴한의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강릉 24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특히 일부 동해안에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경주 3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역시 예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다만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